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두 대선 후보의 이름이 거론된 이른바 김만배 녹취록을 두고 양당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선을 2주 앞두고도 안개 속 판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방은 한층 격해지는 모습인데요. 대선 이슈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참 공교롭게도 이 녹취록에 두 후보, 이재명, 윤석열 후보 이름이 모두 거론이 되면서 지금 양당 간의 설전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이제 국민의힘이 녹취록 전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패널로 들고 나왔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해명을 했는데 이제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 사실 이 내용이 문맥상 이제 윤 후보가 사법농단 수사를 이끌어온 만큼 양승태 사법부 판사들에게 반감을 사고 있다 이런 의미다. 그리고 되게 좋으신 분이다. 이 부분은 또 주어가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좀 악의적으로 악마의 편집을 한 거다. 네, 이런 입장인데요. 먼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지금 녹취록 가지고 계속 이제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 예. 녹취록 전문을 보지 않고는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되게 좋은 분야라는 것도 이제 해석에 따라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녹취록 전문을 공개한 거예요. 네.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라는 얘기도 지금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양쪽이 서로 자기들에 맞게 아전 인수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갑자기 윤석열 게이트라고 이제 바꾸는 이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예.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 게이트다,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게이트란 말도 그저께 그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윤 후보가 네.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대장동 공세를 이어가면서 녹취록의 말미에 이재명 게이트라고 나온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재명 후보가 그런 그게 사실이 아니면 책임지고 후보 사퇴하겠느냐라고 막 공방이 이어졌어요. 예. 이 상태에서 지금 아무튼 지금 이 민주당 쪽에서 윤석열 게이트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제 그 핵심 당직자가 이재명 후보가 입구를 지키는 거다. 게이트란 말이 지킨다는 문이니까 네. 그런 의미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서로 이제 자신들에게 맞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게 특검이라든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양쪽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예. 주장이고 최종적으로 법적인 판단이 내려진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분은 양쪽의 주장이라서 결국은 유권자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저 아무튼 이 상황, 이 대장동 문제가 기본적으로 성남시장 일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일대 이루어진 일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이 설계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민간에게 과도하게 특혜 이익이 너무 많이 간 거 이런 부분들의 한편으로는 또 이제 민주당은 50억 클럽을 얘기하고 하면서 국민의힘 쪽에 이제 상당한 이제 혐의를 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예. 결국 이 양쪽에 혐의가 다 있다 하더라도 어느 쪽이 비중이 더 큰 건가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민주당은 또 뭐 과거에 윤석열 후보가 대검 중수과장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그때 부실하게 수사를 했다라고 또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결국 그래도 역시 대장동 이 사건의 본질은 성남시에서 설계가 어떻게 된 것이며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왜 빠졌으며 예. 이게 어떻게 결재를 받았으며 이런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밖에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나중에 결국은 뭐 밝혀지겠습니다만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문제라든지 배임 혐의가 누구의 결재를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니 이런 것들이 좀 핵심인데 예. 많은 갈래가 나왔어요. 지금 이제 부산저축은행 얘기도 나오고 50억 클럽 얘기도 나왔는데 결국 나중에 밝혀질 걸 하더라도 핵심이 그것이라면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이제 그 투표 당일날 판단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논란들이 이번 사건의 어떻게 보면 본질, 핵심을 네. 좀 흐릴 수도 있는 거. 그렇죠. 워낙 지금 이제 대장동 사건이 작년도 9월에 예. 제기된 거란 말이죠. 벌써 거의 반년이 다 돼가요. 근데도 명확하게 어느 쪽이 잘못했구나라고 법률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건 어떻게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안을 볼 때 어느 한 면만 본다면 그 부분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사건의 배경 이런 것들이 같이 포괄적으로 논의되는 게 아닌 거죠. 네. 게다가 치열한 선거전이기 때문에 양쪽 다 상대방이 약한 점, 약한 고리만 파고드는 상황이란 말이죠. 결국은 객관적인 판단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특검을 하자고 얘기했던 건데 뭐 특검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거고 예. 나중에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대장동이 왜 그렇게 과도하게 특혜가 갔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게 사건의 본질이에요. 그 부분이 어떻게 이제 규명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공의 이익을 환수했다라는 것, 그걸 왜 알아주지 않고 자꾸 민간에게 과도하게 특혜만 간 것만 얘기하냐고 얘기하고 있으나, 그러나 또 일반적으로 볼 때 민간에게 특혜가 너무 많이 갔거든요. 네. 그건 이해가 잘 안 가는 거란 말이죠. 과연 그게 정말로 공공개발, 공공의 이익만 환수했다 하더라도 그걸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해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이 부분이 해명되지 않는 한 아무리 다른 게 나오더라도 예. 의심은 여전히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특검과 관련해서도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여야 지금 모두 특검을 하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사실 대선이 지금 뭐 2주 남은 상황에서 네. 특검을 바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향후 관련 수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특검이라는 건 뭐 불가능해요, 지금. 특검을 뭐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뭐 그 원래 그 수사진 그 일단 특검을 임명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거의 예, 불가능해요. 2주 남았잖아요, 이제. 예. 근데 지금 새롭게 이제 와서 또 다시 그저께 그 대장동 관련이 토론회에서 논의됐다 해서 공방이 있었다 해서 이제 와서 특검하자고 얘기하는 것도 참 이건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안 될 걸 알고 아, 좀 당연히 안 강경하게 돼. 나가는 이거 거라고. 특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양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만 대선 이후에 명확하게 밝혀져야 돼요. 누가 거짓말을 한 것인지, 누구의 주장이 더 과했던 것인지는 예.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예. 그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장동 김만배 녹취록에서 그분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제 조재현 대법관이 잠시 후에 2시에 기자회견을 예고를 했는데, 앞서 이제 김만배 씨뿐만 아니라 이 녹취록에 나온 모든 사람들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네. 강하게 이제 부인을 했거든요.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그래서 조재현 대법관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공직선거법 무죄 나올 때 대법원에서 그때 법원행정처장을 했어요. 조 대법관이. 네.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이런 얘기가 더 의혹도 제기되기는 하는 것 같긴 한데, 조재현 대법관은 딸이 외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도에 의하면. 근데 이제 의혹이 제기될 때는 딸이 외교관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거처를 마련하는 데서 50억 빌라를 뭐 제공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딸에게. 근데 조 대법관은 그렇지 않다. 딸 자체가 외교관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만배 씨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전화번호도 모르고 김만배도 네. 모른다라는 얘기를 이제 잠시 후에 기자회견에서 밝힐 거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쪽의 주장은 완전하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이쪽은 또 부인하고 있고, 이런 사안이 너무 많아요, 지금. 특히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뭐 모든 사건이나 이슈라는 게 양쪽의 주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점이 있어요. 예. 잘못 전달된다든지 같은 사실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엇갈리긴 하는데, 이렇게 대장동 특혜 사건 의혹, 이 의혹처럼 이렇게 주장이 엇갈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뭐 이따 조 대법관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일단 적어도 양쪽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런 가운데 지금 페이퍼 컴퍼니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2017년 대선 경선 과정, 그리고 또 작년 대선 경선 때 이제 성남시로 되어 있는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회사에 이재명 후보가 정치 자금을 지출했다, 이런 의혹이 어제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앞서 뭐 이재명 후보 자택 옆집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김혜경 씨 법인카드 횡령 의혹, 이런 부분에 더해져서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글쎄요, 이것도 네. 이제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이 있었잖아요. 예, 예. 2017년도에도 경선이 있었어요. 그때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때. 네. 그때였는데, 지난해 대선 경선 때 경호업체에 이제 정치자금 1억 6,300만 원을 지급했다라는 게 어제 방송 보도의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주소지를 가보니까 그 주소지가 그 경호업체가 아니고 그 대표의 자택의 주소가 일치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페이퍼 컴퍼니 아니냐. 페이퍼 컴퍼니라는 게 서류상의 회사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 실체가 없는 회사를 우리가 페이퍼 컴퍼니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실체가 없는 거라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고, 게다가 이게 이 업체가 지금 보도에 의하면 신생업체고 경호에 관련된 허가가 안 난 업체라는 거예요. 예, 보도에 예. 따르면. 예. 그렇다면 이건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정치자금이 제대로 지출이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고, 보도는. 민주당이나 이제 이재명 후보 측은 그렇지 않다. 합법적으로 계약을 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 업체들 중에서 합리적으로 가장 이제 그 가격이 낮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거라서 문제가 없다, 이런 예.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방송의 보도에 의하면 그 대표 자택에 가봤더니 계속
가스 그 계량기인가요? 그게 숫자가 안 바뀌고 안 있더라. 바뀌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는 거 아니냐. 예, 예. 이런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017년도 대선 경선 때도 그렇고 이 지난해 경선 때도 이게 뭔가 다른 좀 의혹이 있다라는 게 보도의 핵심이라서 이거는 아까 말씀처럼 그래서 이것도 결국 이제 공방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것도 규명된 거 없이 선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번 선거는 워낙 네거티브가 많기 때문에 물론 예전의 선거들도 과거의 대선도 이런 네거티브는 굉장히 많았어요. 뭐 이재명 후보 때 아니 이명박 후보 때 뭐 BBS 뭐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금 이 정도로 네거티브들이 많은 선거는 없었던 것 같은데 하나도 예. 규명되지 않고 넘어가는 건데 결국은 보도를 보고 어느 쪽 말이 더 진실에 가까운가 또 양당의 어떤 그 공방을 보면서 아 이쪽의 말이 더 진실에 가깝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선거가 참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게 선거인데 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인데 과연 이렇게 아무것도 규명되지 않고 각자 유권자들의 판단에만 맡기는 선거 각 양쪽의 지지자든 지지자대로 자기들에 따라서 확증 편향으로 판단할 것이고 결국 중도층의 판단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어느 게 더 보편과 상식에 맞는 이제 그 판단이냐 이런 문제인데 아무튼 이런 문제들은 이재명 후보에게는 상당한 악재들이에요. 예. 그냥 이 보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일리가 있는 보도일 수 있거든요.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만 예. 그래서 이런 보도가 자꾸 나오고 또 옆집에 김혜경 그 자택 그 이재명 후보가 살던 순회동 아파트 옆에 그 경기주택공사 숙박업소에 있었는데 전혀 몰랐다고 얘기하는 게 옆집 주민인데 어떻게 다 아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좀 봐요. 그리고 거기 그 경기주택공사 사장 이 변호사란 분이 측근인인데 그 당시 경기도지사가 옆에 사는 걸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 그럼 이해가 안 가는 거지만 팩트로 확인할 길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각자의 몫이에요. 유권자 판단의 몫인데 아무튼 이런 게 자꾸만 쌓이고 누적되면은 유권자들이 볼 때 이재명 후보 쪽에 제기된 여러 가지 이 악재 의혹들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건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면 이재명 후보에게는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정치자금 지출을 어떤 증빙할 만한 어떤 자료를 공개를 하면 공개하면 되는 거죠. 네. 그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그렇다면 정치자금으로 제출한 거니까 네. 그 자료를 공개하라라는 얘기예요. 지금 입장인데 모르죠. 민주당이 공개를 할지. 그러니까 이런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녹취록 전문을 아까 말씀 지났습니다만 녹취록 전문을 공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치자금에 관련된 내역을 공개한다든지 뭐 이러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이제 뭐 이따 도이치모터스 얘기도 나오겠는데 그 윤 후보에 관련된 이제 의혹인데 그런 부분도 완전히 공개한다 이러면 좀 해명될 수가 있는데 예, 예. 이런 게 잘 공개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도 네, 질문을 드릴게요. 윤석열 후보 부인이죠.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그 시기쯤에 이제 해당 주식 거래로 9억 원대 차익을 얻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왜곡된 내용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이 부분에서 이제 그 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대표가 연루돼 있느냐의 의혹이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공개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한번 2010년도 5월까지의 주식 거래 내용이었어요. 예, 예. 근데 그 이후에 거래한 게 없다고 그랬는데 이제 거래한 게 나오긴 나왔단 말이에요. 예. 윤 후보도 인정을 했어요. 거래했다. 거래를 했는데 어떤 부분은 이제 이익을 본 거래도 있고 어떠한 경우는 손해도 봤다.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저께 토론회 때. 근데 이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 그 주가 조작 그 시기에 거래가 많이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주가 조작에 가담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지 않고 왜 거기만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느냐 전체로 봤을 때 계속 거래가 일어났던 것이고 주식을 매도할 때 전화로 했기 때문에 난 녹음돼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는 어디에도 주가 조작의 근거가 없고 또 하나가 이제 항상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게 2년 동안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계속 수사했는데 검찰이 공소장 어디에도 김건희란 말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없는 건데 왜 자꾸 얘기하느냐라고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양쪽의 주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 나중에 뭐 법률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 도이치모터스 조작 의혹 사건은 그동안 수사를 해가지고 그 대표가 구속이 됐어요. 네. 그동안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수사도 있었다고 보는데 거기서 혐의 안 나온 것만 분명합니다.
예. 근데 아무튼 자꾸 이렇게 거래 내용이 나오니까 민주당이 자꾸 의혹을 제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야 모두 지금 해명이나 증명 없는 그냥 네. 정말 의혹들만 난무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상황을 좀 짚어보면 이재명 후보는 이제 충청 지역으로 향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전북, 전남을 찾았는데 아무래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후보들의 어떤 이런 유세를 위한 어떤 유세 동선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짰을 것 같거든요.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그래서 뭐 궁금해요. 어차피 이제 모든 후보들이 다 아마 전국을 다니는 거니까 예. 애써 뭐 그 동선에 전략이 있다 그러는데 물론 이제 개념은 있겠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이제 호남을 집중 방문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이제 보수 정당 후보들이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득표율이 아주 적었거든요. 예, 약했단 예. 말이에요. 미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두 자릿수 올리겠다. 최근에 뭐 30%까지 얘기를 하고 그래요. 예, 목표 예. 치겠습니다만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동선을 잡고 이제 호남 쪽으로 간다든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물론 윤 후보도 이제 충청 방문하고 이럽니다만 이재명 후보는 충청이 아무튼 뭐 이 대선의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다 공을 들이는 뭐 이런 나름의 전략이 다 동선에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금 윤석열 후보는 보수 정당 대선 후보로는 처음으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았는데 이 부분은 좀 전략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최근에 윤석열 예. 후보의 그 워딩 중에서 언급 중에서 지금의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 말고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과는 협치할 생각이 있다. 그 대선에 만약 당선되면 이제 그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다른 분들과 뭐 이제 같이 협치하겠다. 예.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아마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하는 것도 그런 그 일환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제가 잠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호남에서 과거처럼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었는데 호남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이재명 후보가 과거 민주당 계열의 후보들에 비해서 호남의 지지율이 좀 약한 건 사실이에요. 나중에 총 결집해서 다시 뭐 80% 90%까지 나올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예. 저 지금의 여론조사 상으로만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서 과거 민주당 후보들에 비해서 좀 약하단 말이에요. 예. 아마 그런 것들과 같이 연관돼서 호남을 집중 공략하는 것 같고 그래서 민주당 내에 지난번에 대선 경선 때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이른바 그리고 또 친문 지지자들과 이재명 후보와의 뭐 여러 가지 관계 같은 거. 네. 국민의힘은 뭐 그런 쪽을 틈새를 파고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제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지죠. 예. 예, 뭐 이재명 후보와 보여집니다. 예. 뭐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을 분리하려는 네. 효과 알겠습니다. 또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친문 지지층을 향해서 자신을 좀 아픈 손가락으로 받아주시면 네. 좋겠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로서는 지금 민주당 지지층, 그러니까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해왔던 유권자들, 이른바 전통적 지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당 정체성이 확실히 있는 예. 그런 유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유권자들의 지지를 온전히 다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른바 민주당에서 이탈한 지지자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이재명 후보를 아직 지지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이제 이재명 후보로서는 굉장히 뼈 아플 거예요. 예. 최근에 이제 뭐 정치보복 프레임 얘기하면서 이제 어떻게든 그 지지자들 이제 흡수하려 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픈 손가락이다라는 게. 그래도 민주당 지지자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 지지도가 높잖아요, 지금. 과거 어느 역대 대통령보다 높단 말이에요. 과거 대통령들은 이맘때는 거의 무슨 레임덕에 빠져서 식물 대통령이니 뭐 이런 소리 들을 때란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다 온전히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게 아마 지금 이재명 후보로서는 가장 뼈 아플 거예요, 그야말로. 그것만 되면 상당히 이 국면을 잘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영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지난번에 뭐 적폐수사 발언을 계기로 해가지고 정치보복 프레임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뭐 정치보복 프레임은 그건 한계가 있다고 보고 뭐 좋은 전략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런 것들은 아마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런 발언을 한 게 아니냐. 아마 이재명 후보로서 정말로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친문 지지자들이 나중에 또 결국은 선거일 날 결집할 가능성도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민주당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틀째 PK 집중 공략 중인데 유세 중에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 윤석열 후보가 겁이 나서 도망을 갔다. 네, 이게 지금 단일화 결렬 발표를 할 때도 네. 국민의힘 쪽에 온전히 책임을 넘기고 또 단일화를 하려고 했더니 윤석열 후보가 도망갔다. 이런 발언을 계속해서 내놓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명분을 확보하려 하는 거겠죠. 모르겠어요. 뭐 저희 또 얘기가 뭐 당내에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아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렇고
국민의 당 내부에서도 워낙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단일화에 관련돼 가지고 말이죠. 어느 쪽으로 진전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일설에 의하면 이번 주말, 오늘 수요일이니까 뭐 금토 이렇게 해서 뭔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 워낙 안 후보가 지금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완주 의지가 워낙 강해서 예. 단일화 물건을 왔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어느 말이 맞는지만 두고 봐야지 하겠는데 아마 그런 관점에서 안 후보로서는 단일화 제안도 자신이 했고 결렬선언도 어쨌든 안 후보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자꾸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지 자신이 뭐 완주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명분을 이제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아마 예.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뭐 완주를 하려면 하는 거고 정말 제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지금 안철수 후보가 그 단일화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대선 때만 나오잖아요. 왜냐면 안철수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당 계열 정당이란 말이에요. 거기 대표도 했어요. 예. 근데 어느 한때는 또 완전 보수로 가가지고 또 극중주의를 얘기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 이념적인 성향도 진보였다가 보수였다가 이른바 극중주의 중도도 했다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양쪽가 다 단일화. 2012년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의 단일화였단 말이에요. 예. 이번에 또 이쪽에 보수 정당과의 단일화. 지난해 4월 달에는 그건 대선은 아니었습니다만 근데 또 오세훈 후보의 단일화. 예. 그러니까 이 안철수 후보는 나올 때마다 단일화예요. 전 그래서 이런 거 다 떠나서 대단히 피곤한 거다 이거. 단일화 논의라는 게 이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연합 정치나 연대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네. 특히 다당제 우리나라는 다당제도 아니고 양당제도 아니야. 아니 변형된 양당제. 또 이완된 뭐 다당제 이런 거라고 저는 보는데 예. 어중간한 형태란 말이에요. 양당제와 다당제의 중간 형태인데 그런 연유이긴 합니다만 그럴 때마다 안철수 후보가 이제 양쪽 이쪽과도 단일화 논의 저쪽과도 단일화. 단일화는 87년도에 YSDJ 단일화가 안 돼서 노태우가 된 적도 있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단일화 역사 있어요. 예.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도 있었고 많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난히 안 후보가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좀 피곤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으면 완주 선언하든가 예. 화끈하게 며칠 안 남았잖아요. 자꾸만 네네. 서로 이렇게 공던지고 그러지 말고 아니 윤 후보가 만나자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 부분도 뭐 엇갈리긴 하더라고요. 통화 내용을 두고도. 근데 전화한 건 맞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완주한다고 딱 자르든가 아니면은 화끈하게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선거 지금 보름도 안 남았는데 지금 이렇게 단일화를 가지고 이러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건 정치 더 이상 맞지도 않고 정치도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정치라고 뭐 완전히 새로운 우주에서 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럼 화끈하게 해라 이런 얘기들이에요, 전. 그리고 자기의 정치 지향 밝히고 네. 그렇게 해야지 이거 자꾸만 이렇게 하는 건 전 안 후보를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 너무 피곤하다. 이게 대선 때마다 단일화예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나오다 보니까 다른 이슈를 너무나 많이 빨아들여요. 온통 단일화냐 아니냐 그 완전 정치공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왜냐하면 예. 단일화를 이쪽에 하면 이쪽 유리해지고 반대쪽은 불리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몰입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양쪽을 우리가 비판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안 후보가 이 부분은 이쯤 되면요. 분명히 물론 이제 본인은 밝혔어요. 예. 결렬을 밝혔으니까 더 확고하게 밝히든지 아니면 단일화 쪽으로 저는 아직도 단일화하는 수준 좀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쪽으로 좀 방향을 틀든지 그렇게 해서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지금 단일화 결렬 논란의 중심에 이준석 대표가 있는데 연일 이제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좀 조롱 섞인 네. 그런 비난을 취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를 자극하는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뭐 안 후보와 이준석 대표와의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그 관계의 배경이 있어요 보니까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뭐 다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개인적 관계라는 게 다 그런 것이고 정치적 관계가 아니라도 말이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안 후보에 대한 그 언급이 언술은 좀 과해요. 제가 그렇게 느낍니다 저는. 내부에서도 과하다는 평가가 그런 많아요.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죠. 이게 지금 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번에 또 무슨 리을 뭐 키인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뭐 네. 그 조롱하는 거라며요. 뭐 예. 레알 뭐 이래가지고 그런 태도는 좋은 태도는 인터넷상에서, 아닌 예.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번에 뭐 유지 얘기를 이제 안 후보가 했는데 그건 정치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분들 돌아가셨는데 그분들 유지를 받들어서 내 완주하겠다 그 얘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정치적 수사예요. 근데 거기서 뭐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서통 써놨느냐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문법은 정치적 문법이기 이전에 예. 인간 대 인간의 존중이나 차원에서 볼 때 네. 그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죠. 모든 게 변수거든요. 가뜩이나 단일화가 어려운데 굳이 그런 얘기 왜 합니까? 모르죠. 이준석 대표는 오히려 단일화 안 하는 게 나중에 국정 운영에 오히려 안 후보가 끼어드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신무 원료 때문에 더 깊은 속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예. 우리가 일상적인 상식을 볼 때
글쎄 그런 말이 그렇게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은 좀 아니 그 이준석 대표도 많은 사람이 그 문제를 걱정하면 그렇게 좀 받아들일 필요도 있어요. 본인이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그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창룡 용인대 교수와 대선 주요 이슈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